자, 금쟁이 계속 이어서 할게요. 217페이지에 7번 보겠습니다. 7번에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결론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결론이죠. 자, 이것부터 위반하면 전부 다 3년에 3전짜리예요. 자, 이 부분에서는 판례 하나만 이해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땅을 팔기로 4억 원에 팔았어요. B가 4억에 사가지고 C에게 5억 원에 팔았습니다. 자, B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4억에 사가지고 5억에 팔았다. 잘못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얼마 벌었습니까? 1억 원 벌었죠. 그죠? 그런데 전부 다 B 보고 1억 원 벌었다 하는데 실제로는 1억 원 벌은 거 아니죠. 4억에 살 때 취득세 내야 되고 5억 팔 때 양도세 내야 되죠. 그죠? 그런데 B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자기가 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팔 건데 세금까지 내면서 살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매를 합니다. 전매라는 말은 우리 분양권을 매매한답니까? 전매한답니까? 분양권을 전매한다 그러죠. 왜 분양권을 매매한다라고 전매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매라는 말이 뭐가 생략됐냐면은 미등기 전매, 미등기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럼 분양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분양 계약이 체결됐다.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됐죠. 그리고 등기할 때까지의 권리를 분양권이라 합니다. 그럼 분양권은 등기가 안 되죠. 등기할 때까지의 권리니까. 그럼 이거 팔 때는 등기 안 하고 매매한다. 전매라 그래요. 자, 그러면 B가 C의 땅을 4억에 사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 안 하고 전매를 하기로 5억에 전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B는 4억에 사고 5억에 팔았다. B 때문에 이 땅이 4억짜리가 5억으로 올라갔죠. 땅값이 올라갔죠. 그죠? 자, B는 이제 이거는 투기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안 했으니까 4억에 사가지고 5억에 팔았다. 투기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러고 버렸으니까 투기 성공했죠. 그러면은 이 내용을 기업공개에서 알면서도 미등기 전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중개했다. 그러면 이 B는 투기를 했지만 기업공개에서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기업공개에서 미등기 전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중개했는데 B가 4억에 사가지고 전매 차익 없이 4억에 팔았습니다. 자, 투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자, 이거 하기 전에 아까 B가 4억에 사가지고 5억에 팔았어요. 4억에 사가지고 5억에 팔았다. 투기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죠. 투기는 했는데 성공했죠. 그러면은 미등기 전매하기로 4억에 사가지고 등기 안 하고 팔기로 4억에 팔았습니다. 투기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죠. 투기는 했다. 안 했다? 투기는 했는데 실패했죠. 그죠? 그러면은 기업공개사가 미등기 전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중개했는데 결론적으로 전매 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공개사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했다. 여기에 결론이에요. 이 판례가 금쟁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다시요. 기업공개사 미등기 전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중개했는데 결론적으로 전매 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공개사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했다. 그런데 이런 판례가 몇 개가 있어요. 약간씩 말은 다르지만 결론은 기업공개사가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에 올라갈게요. 자, 관계법령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정서 등의 매매나 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럼 여기서 양도가 금지되었다는 말은 팔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알선이 금지되었다는 말은 우리 법에 의한 중개가 금지되었다는 말이에요. 팔 수도 없고 중개가 금지된 임대와 관련된 정서는 임대주택법에 나와 있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죠? 그럼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팔 수도 없고 중개도 금지된
분양과 관련된 정서, 이거는 주택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주택법에, 지금 주택법 이야기 11월 달, 12월 달에 혹시 주택법 했습니까? 했어요. 지금은 아직 주택법 안 들어갔죠. 주택법 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택법 공부할 때는 주택의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주택의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사는 집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이야기냐면은 제가 어느 학원이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지금은 안 갑니다. 한 3년 전까지 한 10몇 년 동안 서울에 가서 스튜디오에서 촬영만 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스튜디오가 우리 강의실 반 정도 돼요. 스튜디오에서 촬영만 하는 게 재밌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진짜 지겹습니다. 수강생들은 아무도 없고 카메라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만 보고 하는데 처음에 또 가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와서 강의를 하면은 차비를 줬어요. 숙박비도 줬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가면은 차비 안 줍니다. 숙박비도 안 줘요. 숙박비도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서울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지방에 있는 선생들 책을 똑바로 읽을 줄 알겠나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뭐 차비를 받는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애당초 가지를 못하죠. 그죠? 근데 거기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합니다. 스튜디오 안에 직원들이 2명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차비 주나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그 담당자가 모르면 어찌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서 지방에서 와서 촬영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주는 거 안 주는 거 모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차비 안 주면은 너 안 한대라. 몇 분 번다고 차비도 안 주고 차비 안 주면은 안 한다고 은근하게 압력을 넣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설마 반값이야 주겠나 싶어서 작은 누나가 분당에 살아요. 자주 못 보니까 거기 가서 자야 되겠다 싶어서 분당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물어보니까 왜요? 거기서 자고 오려고 이러니까 그때 처음에 갈 때 2박 3일로 강의를 했어요. 분당에 가는 거는 가는데 올 때는 차가 밀려서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자지 이랬더만은 방 하나 잡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만 이제 강의 마치고 나니까 호텔을 하나 잡아주더만은 법인카드 가지고 혼자 끊어주더라고요. 아마 그때 당시로서 지방에서 서울에 가고 반값 받고 차비 받은 사람 아마 제 생각에는 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나갔어요. 조금 지나니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냐 그러니까 수서역 근방에 아파트를 분양을 하나 받았답니다.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무슨 주택이랍니까? 국민주택이라 하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순순하게 안 하겠죠.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틀리게 나옵니다. 국민주택이란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라고 틀리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앞에 꼭 붙어야 돼요. 그럼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뭐라냐면은 국민주택 규모다 이럽니다. 국민주택하고 국민주택 규모하고 알겠죠, 그죠? 물론 그 친구가 받은 게 한 80제곱미터 영한 한 60이나 60 얼마 정도 돼요. 그런데 분양을 하나 받는 순간에 가격이 7억 5천이에요. 아파트 조그마한 거. 그럼 아직 분양 계약이 체결 안 됐어요. 그럼 그때를 뭐라 합니까? 입주권이라 그래요. 분양 계약이 체결되면은 동호수가 결정됐죠. 그때부터는 분양권이랍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하니까 그 자리에서 1억은 올라요. 8억 5천. 그런데 입주한 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입주하면은 한 2, 3년 걸리죠. 그죠? 그럼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10억에서 12억은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집이 하나 생기면은 로또 1등짜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집은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른다. 투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투기의 대상이 된다 하는 말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양도는 아시는 금지된 주택과 분양이나 관련된 정서, 이거는 주택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택조합원으로의 지위 이런 것이요. 자, 주택조합 입법이 세 군데 나오죠.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에서 나오는데 세 개다가 다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그런데 주택법에서 주택조합이 세 개가 있죠.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한마디로 고치는 거고 빼고, 지역주택조합이다, 직장주택조합이다 되면은 집 하나 생기죠. 집 하나 생긴다,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른다, 투기 대상이 되죠. 결론적으로 주택조합원의 지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주택조합원 명의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명의 변경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두 번째가 주택 상환사채 있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맞는 거 보세요. 공법 공부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응용을 많이 해야 돼요. 주택 상환사채, 돈을 빌려가지고 주택으로 갚는다 이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주택 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도 중요하게 자주 나와요. 주택 상환사채 정부에서는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정부에서 발행하면은 국채지, 사채 아니죠. 그런 거하고 문제 풀 수 있죠. 주택 상환사채는 오로지 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채를 발행했다는 말은 돈을 빌렸다 이 말이죠. 돈으로 갚는 게 아니고 주택으로 집주가 주택으로 갚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돈을 빌려주고 일정한 이자를 합해서 돈으로 받는 것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로 받는다고요? 주택으로 받는다. 주택으로 받는다.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니까 투기의 대상이 되죠.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양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도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업차, 근무차, 질병치료차 다른 데 이사를 갔다, 또는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한다, 이럴 때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양도할 때는 이게 어디로 갔다고 꼬리표를 붙여놔야 돼요. 그 꼬리표를 붙여놓는다는 말이 그 정권 뒤에 이름을 적어놓는다. 결론적으로 기명으로 한다면, 투기의 대상이 되는 주택 상환사채는 기명으로 한다, 무기명으로 한다? 기명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증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우리 사격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주택이죠. 이거를 분양을 하는데, 이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라 있는데, 상세한 부분들은 우리 주택부에서 공부를 할 건데, 잔잔한 거 빼고 큰 것만 보면은 일단 분양 공고를 해야 돼요. 분양 공고를 하고 선착순으로 분양을 해주는 게 아니고 순위별로 공급을 합니다. 순위별로. 예를 들어서 뭐 특별순위다 이런 잔잔한 거 있지만 그런 거 빼고 나면은 1순위 있는 자에게 제일 먼저 공급을 하고, 그래도 남으면은 2순위 주고 남은 3순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1순위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들어가죠. 그죠? 투기의 대상이 된다는 말. 이거는 양도 알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철거 확인서 이런 것도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철거하겠죠. 집주인은 철거해라 합니까? 하지 말합니까? 당연히 못하게 하죠. 그럼 철거하면은 하루 저녁에 길바닥에 앉아야 돼요. 그러면은 지자체에서는 무허가 건물이니까 허가받았다, 법이 안 맞고 허가받았으니까 미관에도 안 좋다, 철거하자. 집주인은 철거하면은 길바닥에 앉아야 되죠. 철거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철거하겠다, 한쪽으로는 못하겠다, 유혈 사태가 발생하기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기로는 철거하자. 못하겠다. 제일 좋기로는 철거하는 대신에 집 하나 지어주면 제일 좋죠. 근데 요즘은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무허가 건물 철거하고 딱지 하나 받았다 이런 거였어요. 그 딱지가 집입니다. 그럼 집값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니까 양도할 수 없다 그죠.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할리데이 인 서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은 안 나죠. 근데 그 안에 말을 하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 말이 나온 영화예요. 거기 뭐 할 때 나온 영화냐면은 서울의 타워팰리스라고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가 있죠. 그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지을 때 기존 있는 무허가 건물 철거하면서 생긴 일을 영화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우리 공부에서 취락지구로 공부했죠. 그죠? 취락지구가, 자연취락지구가 있고 집단취락지구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의 핵심은 집단취락지구를 어디에 집단취락지구를 만들 수 있냐 이건데,
그보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집단 취락지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은, 자연 취락지구는 원래 집을 못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연 취락지구에 집 지어 짓는 거 자주 볼 수 있죠. 텔레비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취락지구예요. 원래는 집을 못 짓습니다. 그런데 원래 있는 집은 철거는 못 해요. 그러면은 공무원에 가서 철거합시다. 그러면 철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집들이 다다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 있다가 10년이나 가서 하나 있고 100년이나 가서 하나 있다. 공무원이 관리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란 걸 만들어 가지고 철거합시다. 여기는 원래 집을 못 짓는데 우리가 관리하기가 도저히 힘드니까 이거 다른 사람 못 짓지만 이거 철거하면 여기 집 하나 지어줄게.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자, 요거 5개요. 그러면 이런 것들, 근데 오늘 공부 시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주택법에서는 양도하거나 알선하게 되면은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라 해가지고 주택법을 위반해도 3년에 3천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런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분양과 관련된 정서 등의 매매나 교환의 중개나 매매나 교환은 안 되죠, 그죠? 그거 중개하는 거 안 되죠. 또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제가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하면 꼭 설명을 드리는 게 처음에 신도시, 수도권의 신도시가 판교죠, 그죠? 판교 신도시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판교 신도시 할 때 엄청나게 보상이 나갔어요. 뭐 보상은 지금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가야죠, 그죠? 그때 얼마나 보상이 많이 나갔느냐 하면은, 그때 농담을 해도 어떤 농담을 했냐면은, 판교에 가면은 강아지들도 10만원짜리 물고 다닌다 그랬어요. 보상이 얼마나 많이 나갔느냐면. 그럼 엄청나게 많은 보상이 나갔다? 아파트 많이 들어오겠죠? 중개사무소 많이 들어오겠죠. 아까 청약예금, 청약부금, 입주자 저축경서 매매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는 중개사무소에 청약예금 삽니다, 팝니다. 청약부금 삽니다, 팝니다. 버젓하게 간판까지 달아놓고 예금을 했어요.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것도 3년에 3천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주택법 말씀드렸죠. 중개사법에 나오는 판례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상가를 지으면은 분양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 다 짓고 분양합니까? 지으면서 분양합니까? 지으면서 분양하겠죠. 그럼 분양하면 상가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죠? 이 상가 분양 계약서는 오로지 상가 매매 계약서일 뿐이지 금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분양과 관련된 정서라고는 볼 수 없다. 당연한 거죠. 그죠? 상가 분양 계약서는 오로지 상가 매매 계약서일 뿐이지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분양과 관련된 정서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몇 번을 보셨냐면은 6번에 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이것도 3년에 3천이에요. 자, 직접 거래 쌍방 대리인데 그러면 직접 거래 쌍방 대리 3년에 3천인데 의미가 뭐냐면은 자, 의뢰인 A가 기업공개사 갑에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해서 비전문가죠. 기업공개사는 알든 모르든 다툼이 있을 때는 기업공개사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로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비전문가 간의 불공정 거래다. 그래서 벌이 큽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5억 정도 되는 집이에요. 의뢰인이 자기 집 시세를 잘 몰라요. 기업공개사에게 4억 원에 팔아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면은 5억짜리를 4억에 파는 계약을 중개하는 것은 쉽죠. 그럼 기업공개사는 4억에 해당하는 보수밖에 못 벌죠. 그죠? 5억짜리를 4억에 팔아달라. 여러분들이 기업공개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겠죠. 그거 얼마 벌었어요? 그냥 1억 벌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직접 거래라는 게 누구와 누가 간의 계약이냐면은 기업공개사와 자기 의뢰인 간의 계약을 직접 거래랍니다. 물론 직접 거래는 매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A가 갑에게 전세방 하나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노는 방이 있는데 내하고 계약을 체결하자. 이것도 직접 거래예요. 그럼 직접 거래할 때는 나올 수 있는 지문이 딱 2개가 정해졌습니다.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갑이 A 물건을 사면 직접 거래 맞죠?
그런데 갑이 이 물건을 안 사고 갑이 을이라는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해가지고 을이 A 물건을 샀어요. 그럼 을도 개업공개사입니다. 그럼 개업공개사가 A는 갑의 의뢰인입니까? 을의 의뢰인입니까? 갑의 의뢰인이죠.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자기 의뢰인 물건을 산 게 아니고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물건을 샀다. 직접 거래다 아니다. 아니죠. 마찬가지로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물건을 팔았다. 이것도 직접 거래는 아니다. 그죠?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A가 집주인인데 A 다시한테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해라 이랬어요. 이럴 때 A하고 갑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직접 거래 맞죠? 그런데 직접 거래에서 하나 봐야 되는 게 아까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해가 금쟁이죠. 일회성 매매는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자기 의뢰인 땅 집을 딱 한 번 샀습니다. 금쟁이다 아니다? 이거는 직접 거래로서 금쟁이에요. 자, 그러면 A하고 갑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직접 거래 맞죠? 그죠? A 다시 하고 갑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직접 거래다? 아니다. 그럼 A 다시가 A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대리인이죠. 민법에서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본다 그랬죠. 그럼 그 A하고 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나 A의 대리인은 A 다시하고 갑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갑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똑같죠. 이것도 직접 거래예요. 즉 직접 거래할 때 의뢰인에는 소유자뿐만이 아니고 소유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포함한다. 대리나 수임인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쌍방대리.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하고 B하고 언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 체결하기 전날 A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내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교통사고 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계약은 체결해야 되니까 계약공개사 당신이 애를 대리해가지고 B하고 계약을 체결해달라 했어요. 일방에게 대리를 받았죠. 그죠? 이거 일방 대리랍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한 날 아침에 B가 전화가 와가지고 도저히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 근데 급한 일이 있어서 서울에 출장 왔다. 도저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까 기업공개사 당신이 내한테 내를 대리해가지고 A하고 계약을 체결해달라 일방에게 대리를 받았죠. 쌍방에게 대리를 받았죠. 이것을 쌍방 대리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지분 첫 번째가 쌍방 대리가 금쟁입니까? 일방 대리가 금쟁입니까? 쌍방 대리가 금쟁이지 일방 대리는 금쟁이가 아니다. 나올 수 있는 건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민법에서도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죠. 그죠? 그러면은 자, 민법에서 A가 B에게 집을 팔았어요. 등기 신청은 누가 합니까? A가 B에게 집을 팔았어요.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법무사가 하잖아요. 그럼 A가 법무사에게 대리를 주고 B가 법무사에 대리를 주죠. 그죠? 예외적으로 이건 인정을 합니다. 민법에서도 쌍방대리는 금지되는데 민법에서는 양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는 예외 기준이 있죠. 여기서는 그런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쌍방대리는 쌍방대리는 그냥 쌍방대리든 쌍방대리다 양당사의 동의를 받든 우동의를 받든 동의 할애를 받든 쌍방대리는 무조건 금지 행위다. 됐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작년 초까지 있던 금지행위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작년 말에 추가된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거기에 8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자, 요래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 있죠. 우리나라 공무원들 진짜 밉습니다. 이거 뻔하게 아는 거예요. 일개 강의를 하는 저도 아는데 가만히 놔두고 있다 이제 뒷북 친다고 이래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는 거, 그 아파트 주민들의 아파트 가격 올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는 쉽습니다. 주로 그건 남자들은 안 돼요. 남자들은 입이 사서 안 됩니다. 거기에 말 잘하고 똑똑한 아줌마 3명만 있으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느냐면은 지금 평당 1,000만으로 거래가 돼요. 중개사무소에 가고 1,300에 내주세요. 그러면. 그럼 중개사무소에서 안 됩니다. 그러겠죠. 그죠?
1300 그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하는 말이 내가 다 소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1300에 내주세요. 그러면서 아파트 인근 중개사무소에 전부 다 1300으로 냅니다. 3명만 거래 쫙 가면 아파트 가격 1300 올라갑니다. 주로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 올리는 방법이 이렇게 했어요. 지방에서도 사실은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래가지고 올리겠냐? 그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가격이 안 그래도 차이가 많은데 아파트 가격 차이가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 가격을 못 올립니다. 왜 못 올리냐면은, 자, 1000만원 실제로 거래가 됐는데 1300으로 거래해달라고 했죠. 그죠? 자, 근데 사는 사람이 왔어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평당 1300이다 이러면은 1300이 안 삽니다. 실거래가 신고합니다. 그죠? 그럼 실거래가는 누구든지 조회할 수 있어요. 실거래가 조회를 해보니까 전부 다 1000만원으로 거래가 됐어요. 1300으로 거래가 안 됐죠. 그죠? 1300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은 주민들끼리 짜가지고 기업공개서 짭니다.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우리 거래계약 체결된 거로 신고해달라 그래요. 그럼 1000만원으로 된 게 1300으로 거래된 거 신고를 했어요. 몇 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면 실거래가 보면은 1300 됐죠. 그럼 1300으로 거래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맨 처음에 1300을 신고한 거 몇 개 취소시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거래가 없어졌던 거를 1300으로 거래가 된다고 오인하도록 해가지고 가격이 1300 올라갔죠. 그러고 난 뒤 앞에 그 취소 해제시켜 본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니까 그래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8번에 부당한 이익, 기업공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죠? 계약 거짓으로 거래계약 체결해가지고 나중에 해제시키는 것.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즘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 실거래가 신고한 거 조회 보면은 아파트별로 가격이 다 나옵니다. 몇 연도 월 매매하고 전세하고 따로 나가지고 매매한다 하더라도 월별로 무슨 몇 평짜리인데 얼마로 거래가 됐다 쫙 나옵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제된 거 있죠. 신고하고 난 뒤에 계약 해제된 걸 빨갛게 하고 별도로 표가 나요. 요것 때문에 참고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이 내용만 알면 돼요. 3년에 3천이다. 아직까지 이거는 판례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볼게요.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자, 실제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래 말하면 안 되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거를 넣었다는 것은 뺄게요. 그 단체가 누구란 말은 뺄게요. 그러면은 자, 이거 쉽게 생각해 볼게요. 물론 이런 단체인데 우리가 각 동네에 가면은 부동산 망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있죠. 그 실제로 지정받은 거래정보망 말고 그 동네에서만 서는 망이 있습니다. 그냥 망이라고도 하고 침묵회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집이 부산이니까 다른 지역은 잘 모르고 부산은 한 20년 정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부산에 제일 유명한 동네가 한마디로 어디입니까? 해운대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요즘 뭐 해운대 간다 그러면은 어딘가 잘 알아야 돼요. 해운대 가면 해운대가 있습니다. 해운대 가면 신시가지가 있어요. 센텀이 있습니다. 또 마린센터가 있어요. 해운대라도 다 달라요. 그런데 맨 처음에 신시가지가 생겼을 때, 해운대 신시가지 생겼을 때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하는 말은 중개사무소 많이 들어오죠. 하루가 멀다고 계속 중개사무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중개사무소나 처음에 들어오던 중개사무소는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중개사무소가 45개 될 때 한 집에서 우리 회의 좀 하자. 쭉 모여 있습니다. 무슨 회의를 하느냐면은 하루가 멀다고 계속 중개사무소가 들어오는데 중개사무소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사람은 별로 안 좋죠. 그죠? 제발 중개사무소 못 들어오겠죠. 회의를 좀 하자. 기업공개사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다른 중개사무소가 이 동네에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죠?
고민을 하다가 한 명이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만 설 수 있는 망을 하나 만들자. 그러면은 제가 기업 공개해서 하면 내가 물건을 받았어요. 이 망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사달라 없으면 망에 들어보면 물건이 있어요. 그럼 제가 공동중개 하겠죠. 이 망은 지금 우리 있는 사람만 쓰자. 다음부터 지금 한 명이라도 추가로 망에 못 들어오게 하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이 망을 쓰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해야 되죠. 견딜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 못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망을 쓰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망 쓰는 사람은 망을 사야 돼. 그럼 제가 쓴다 저한테 사고 저는 나가야 되고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제 대신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망값이 4,500만 원 했습니다. 요즘 얼마인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부산에 가면 또 영도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영도에 가보니까 영도에서 망이 하나 있어요. 망이 있는데 이거는 500만 원이에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500만 원 하면 사실은 산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좀 싸게 한다고 망이 새로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1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많고 이거는 작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운영하는 사람은 여기에 이 망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뭘 하냐면은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하고 여기에 가입된 사람하고 공동중개하면 여기에 있는 가입된 사람 탈퇴시키겠다. 우월적인 지위를 계속 가지고 있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죠? 이것도 3년에 3천이에요. 아직 판례가 없기 때문에 요 내용만 알면 돼요. 자, 요까지 해가지고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금쟁인데 나올 수 있는 것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럼 이거 말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1년에 1천, 3년에 3천, 형벌도 꼭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1년에 1천인지 어떤 내용이 3년에 3천인지 여러분들이 바로 판단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첫 글자를 따가지고 외웁시다. 자, 1년에 1천짜리가 무등록자 매수 중 합니다. 즉 무등록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그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즉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수수료죠. 초과 수수료 또는 초과 실비받았다. 물론 시험에 나오면 초과 보수라고 나올 거예요. 중요상에 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3년에 3천짜리가 제일 끝에 그부터 부당단체에서 탈세 증서를 직접 하면은 물론 여기에 쌍방대리도 같이 들어갑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탈세 목적으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안 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증서,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분양이나 임대와 관련된 증서 등의 매매나 교환의 중개나 그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 그 다음에 직접거래 상방대 의뢰죠. 행정처분을 물어보거나 형벌을 물어볼 때는 문제 안 꼬웁니다. 액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있는 것만 보고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작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금쟁이도 또 추가가 됐어요. 그럼 그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22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226페이지에 큰 산문에 법 33조 2항의 금지행위 이렇죠. 그죠? 자, 거기에 박스 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는 말은 이거는 기업공개사 등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누구든지 전부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과 거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기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벌을 업무 방해죄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읽기 전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아파트 가격 상승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죠. 분야들끼리 가가지고 하는 거죠. 그거를 놔둔 거야. 그거 넣어놓은 건데 사실은 법은 만들어졌지만 뒷북치는 거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기업 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자, 그러면 1,000만 원으로 거래가 되는데 1,300에 팔아달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1,300m로 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래가 안 됩니다. 어떤 기업 공개사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파트에서는 1,300m로 받으면은 우리 아파트 주민들 협약을 해가지고 아무도 이 아파트 못 가게, 이 중개사무소 못 가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높게 받아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특정 중개대사무 중개를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이번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기업 공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기업 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 1번은 낮게 하는 집에는 가지 말아 하는 거죠. 2번은 우리 말대로 해라는 집에만 가라 하는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가 있죠. 그죠? 3번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요거는 기업공개사 상관이 없고 주민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얼마 밑으로는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격 그러면 얼마보다 높게 내라 이 말이죠. 4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공개사 등의 중개행위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자, 그러면은 지금 1,000만 원으로 거래가 됐는데 1,300m로는 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1,300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1,000만 원 받는 중개사무소도 있겠죠. 그죠? 광고를 쭉 하고 하면 1,000만 원 받았는데 전부 다 광고지 전부 다 찢어버린다.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5번에 기업공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한마디로 가격을 올리라 이 말이죠. 그럼 이 부분은 의미는 알겠죠. 그죠?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입니까? 하락시키는 행위입니까?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다. 그러니까 금지행위다. 그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번 한번 볼게요. 3번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건 아니죠. 그럼 이상으로 하지 마라 하는 말은 높게 내라는 말입니까? 낮게 내라는 말입니까? 낮게 내라는 말이죠. 그럼 가격이 안 올라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상으로 이하로 높게 낮게 요것만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정부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아파트 주민들은 가격 올라가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그럼 이거는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입니까? 정부의 입장입니까? 정부의 입장이에요.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은 이거 아니죠. 아파트 주민의 입장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죠. 그죠? 근데 우리 거래를 할 때 가격이 싼 집을 사는 게 좋습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게 사는 걸 좋습니까? 많이 올라가는 걸 사는 게 좋죠. 그죠? 근데 물론 가격이 싼 거하고 많이 올라가는 것은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비싸겠죠. 그러니까 중개를 하는 당사자가 달라야 돼요. 이게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데 무주택자에게는 돈이 비싸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권해야 된다. 싼 걸 권해야 된다. 일단 내 집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싼 거 거래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따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대로 또 이전을 시켜야 되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어요. 안 올라가는 건 안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도 올라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부산 같으면은 어디가 제일 많이 올라가 있습니까? 해운대, 남구, 수영구 이런 데가 가격이 올라가요. 나머지 부분은 가격이 별로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쭉 찾아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아파트를 하나 봤어요.
제가 부산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뭐 아파트가 그 동네 가격으로 따지면은 2배는 돼야 되는데 반밖에 안 돼요. 그런 아파트 하나 해놓으면은 돈을 벌겠죠. 그 동네로 따지면은 2배는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의 반밖에 안 돼요. 근데 무슨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수배를 해가지고 거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한 명을 수배를 했어요.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소주 한잔 하자 하니까 형님이 어째 저한테 소주 한잔 하자고 전화가 왔습니까? 전화를 어째 다 합니까? 술을 한잔 하다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아파트는 가격이 다른 데보다 좀 싸더라 이러니까 이 친구가 막 열을 내가고 난리가 났어요.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파트의 상가가 좀 있죠, 그죠? 아파트의 상가가 전체가 주인이 한 명이래요. 주인이 한 명인데 중개사무소를 합니다. 자기가 중개사무소 하니까 다른 사람 중개사무소 한다고 들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한 건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비쌀수록 보수를 많이 받죠. 그런데 가격이 비쌀수록 거래가 잘 됩니까? 쌀수록 거래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는 가격은 안 올린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6억 됐어요. 다른 데서는 1억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조금 더 올리려고 6억 5천에 내주세요. 그러면은 6억 5천에 안 팔립니다. 6억 위로는 안 받는데요. 가격이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대모를 하고 이래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파트 바깥에 중개사무소 내면 되겠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깥에 안 가보니까 사무소를 못 냅니다. 큰 길 건너가지고 아파트 쪽에서는 아파트 벽이 있어갖고 상가 놓을 자리가 없고 길 건너면은 대형 마트가 있어요. 쭉 해가지고 상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쭉 가가지고 상가 들어갈 자리에 누가 중개사무소를 하느냐면은 자기 남편이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이거 있죠. 다음에 중개사무소 할 때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중개사무소가 하나가 있으면은 하나가 더 들어올 만한 데요. 2개가 있으면은 조금 많고 하나가 있으면 중개사무소가 좀 작고 2개가 있으면 좀 많은 데 있죠. 그러면 하나가 있으면은 자기만 있으면은 자기가 다 하겠죠. 한 명이 또 들어오겠죠. 한 명이 들어온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죠? 그럴 때 어찌해야 되냐면은 남편이나 부인에게 자기가 따라 해가지고 하나 더 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하는 거예요. 문만 열어놓고 월세만 주고 있죠. 그럼 다른 중개사무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최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하여튼 이제 여기에서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 하지 마라. 한마디로 기업공개사 등의 업무 방해죄예요. 업무 방해죄. 자, 요것도 3년에 3천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부당단체 업무 방해죄가 작년에 추가된 거예요. 요 작년에 추가된 요게 다음 주에 할 건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다. 아까 주택법에서 나온 것은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 행위고 여기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예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하고 요 부분을 비롯해가지고 작년에 법이 개정된 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된 거하고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나왔어야 됐어요. 저는 설마 요거 문제가 나오겠지 하고 했는데 제가 우리 출제위원을 너무 과대평가를 했어요. 그걸 이해를 하고 출제를 내는 사람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 지났으니까 좀 알겠죠, 그죠? 좀 알겠죠. 그럼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그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포상금까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은 따로따로 하지만 나중에는 그 부분을 별도로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들어가는데 올해 이번 시간에 끝나고 나면은 다음 주에 또 못하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요거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복습은 해야 되죠. 자, 제일 앞에 뭐 신의성실 이런 것들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보정 설정하는 것부터 볼게요. 자, 기업공개사가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공이나 과실로 의뢰인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공경이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물론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하는데 자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즉 보증은 등록 요건은 아니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합니다. 대신에 분사무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는 게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야 되죠. 자, 보증 설정은 근데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해 주기 전에 보증 설정한 것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3개가 있죠.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보증 설정하는 금액,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1억 원 이상, 중개인도 1억 원 이상, 지역농업협동조합, 이거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특수법인이에요. 요거는 1,000만 원 이상이죠. 대신에 우리 법인의 등록 요건할 때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 협동조합은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보증 설정하는 거 아니죠, 그죠? 중개 못하니까 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에요. 그 협동조합은 법인이니까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 꼭 구분하세요. 기업공개사가 보증 설정에서 등록과정에 직접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증기관에서 등록과정에 직접 통보했다. 기업공개사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 체결되면 중개 완성되면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그리고 보증설정서로 사본을 교부하죠. 그죠? 그냥 교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항을 설명하면서 즉 보증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금액, 보장기간을 설명하면서 보증설정서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된다.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게 보증설정 안 하고 중개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 취소예요. 자, 공탁한 공탁금은 세자니까 몇 년 이내는 사망하거나 폐업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는 해소할 수 없다. 3년 이내에 해소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되는 금액은 어린이 손해 전액을 다 물어줘야 되죠.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물어주는 건 아니다. 그죠? 물론 보증기관에서는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물어주고 기업공개사 물어주는 것은 어린이 손해 전액을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럼 어린이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기업공개사 잘못됐다는 명확한 서류가 들어와야 되죠. 즉 어린이과 기업공개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또는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서류가 들어가지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자, 보증기관에서 물어주고 나면은 보증이 없어지죠.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되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자는 며칠 이내 15일 이내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되고 공탁한 자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부족분을 보존해야 된다. 15일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의 보장, 중간에 빼고 제일 앞에 하고 끝에만 할게요. 기업공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누구누구 명의로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사항이고 임의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죠. 그럼 예치되는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뿐만이 아니고 잔금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등기 이전 하면은 돈이 안 뛴다고 장담할 수 있죠. 언제까지 예치하느냐? 등기 이전 할 때까지를 법으로 표현하기로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지 절대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 아니라는 것 조심하시고 제일 끝에 가가지고 예치시표란 실비 적어도 예치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을 받을 수 있다. 그것까지만 봅시다. 자, 금지행위에서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는 금지행위,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금지행위 나눠지죠. 그럼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는 금지행위를 기업공개사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 취소. 그 다음에 물론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자격 정지예요. 1년에 1천, 3년에 3천 나눠지죠. 자, 1년에 1천짜리가 무등록자 매수 중 무등록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다. 매매업이 금지행위죠. 일회성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행위지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대신에 금쟁이가 아니라고 해서 모든 기업공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인 기업공개에서는 임대 관리를 할 수 있지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가 법인이 아닌 기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라는 게 금쟁이지 중개대상물 아닌 것을 매매를 업으라는 것은 금쟁이가 아니다. 수수료죠. 초과 수수료 또는 초과 실비 받았다. 시험에 나올 때는 초과 보수라고 나올 거예요. 법으로 표현되기로는 사례, 정력, 기타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그러니까 사례금조로 하여튼 어떤 명목으로든 초과 보수 받으면 금쟁이다. 그죠? 초과 보수에 관한 약정에서 기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에 초과 보수에 관한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이거 무효다 먼저 생각하면 안 되죠. 기업공개사는 중개업을 함에 있어서 법정보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초과보수 약정이 무효라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법정보수 받을 수 있죠.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다. 대신에 의뢰인하고 무자격자 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그런데 초과보수 받지 말라는 핵심도 있지만 두 번째 핵심이 이 법정보수는 중개업 할 때만 적용을 합니다. 중개업 아니면은 법정보수 적용 안 해요. 그러면은 의뢰인하고 우연히 일에 중개하는 자 간의 보수에 관한 약정. 우연히 일에 중개하는 것은 중개업 아니죠. 법정보수 적용 안 하죠. 초과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초과보수에 관한 약정도 유효입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너무 많이 받으면 일정 부분을 감액이라 그랬죠. 자, 상가매매를 중개하는데 법정보수가 100만 원이다. 권리금이나 비품을 같이 중개해가지고 포괄적으로 150만 원 받았다. 이것은 초과보수 처벌할 수 없다. 상가 분양 대행하는 것 법인이 기업공개사 겸업 업무로서 중개업 아니죠. 중개업 아니다. 법정보수 적용 안 하죠. 이거는 상가 분양 대행하는 것 법정보수 적용 안 한다. 무조건 나옵니다. 기업공개사가 시도조례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초과보수 받았다.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한다. 즉 시도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초과보수 받은 것은 중요 부분에 관한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다. 결론은 처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업공개사가 초과보수를 당좌 수표로 받았는데 부도가 나서 돌려줬다. 금쟁이로 처벌한다 안 한다. 받기는 받았죠. 처벌합니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에게 초과보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초과보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요건을 하지 않는다. 손해가 났든 안 났든 받았죠. 그죠? 돌려줘도 처벌한다는 말이에요. 중요상에 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자, 기업공개사들끼리 서로 짜고 매도 의뢰받은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팔고 그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도 중요상에 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로 본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으로 해놓고 나중에 가격 올려놓고 취소시킨다. 그런 이야기죠.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한마디로 공정거래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탈세 목적으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안 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여기서는 판례 하나만 보시면 돼요. 기업공개사가 미등기 전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중개했는데 결론적으로 전매 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공개사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정서,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분양이나 임대와 관련된 정서 등의 매매나 교환의 중개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럼 주택법에서 나오는 거 빼고 중개사법에서 나오는 것은 상가 분양 계약서는 오로지 상가 매매 계약서일 뿐이지 금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분양과 관련된 정서라고는 볼 수 없다. 직접거래 쌍방대리 직접거래는 기업공개사와 자기 의뢰인 간의 계약을 직접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공개사가 자기 의뢰인 물건을 산 게 아니고 다른 기업공개사 중개로 물건을 샀다. 기업공개사가 또 다른 기업공개사 중개로 물건을 팔았다. 직접거래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직접 거래할 때 의뢰인에는 소유자뿐만이 아니고 소유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포함한다.
즉 소유자의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도 직접거래에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년에 3천, 1년에 1천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탈세, 직접 이거 어느 게 잘 나오겠습니까? 다음 중 1년에 1천짜리를 골라라, 3년에 3천짜리를 골라라 할 때 탈세 요 부분하고 직접거래 이거하고 어느 게 잘 나올까요? 직접거래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제위원들이 출제 들어가면은 시험 요강을 몇 개 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체 숫자로 몇 자를 초과하지 마라 그런 것이요. 옛날에 워낙 글자를 많이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의 토지국장까지 좌천돼서 날라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글자 수를 제한을 합니다. 이거 길죠. 이거 길면 다른 데서 많이 줄여야 되죠. 직접거래 짧죠. 이거면 다른 데서 줄일 필요가 없죠. 형벌 물어볼 때는 직접거래가 3년에 3천짜리로서 제일 많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쌍방대리. 자, 일방대리는 금제가 아니죠. 쌍방대리가 금제이다. 또 양당사자가 동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쌍방대리는 무조건 금지행위다. 자, 그 다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 3년 3천 한마디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다. 하락시키는 행위다.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다. 그러면 보시고 높게 낮게 이하로 이상으로 이것만 판단을 잘하면 돼요. 요거 세 개가 작년에 추가된 거로서 요거 세 개 요게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다. 요거 다음 주에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